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강원도 정선의 깊은 오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여인의 중고 트럭 앞등에 기이한 형체가 걸려듭니다. 진흙더미 속에 쓰러진 아이. 갈기갈기 찢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와 고열 속에서 아이가 내뱉는 기괴한 숫자들의 나열.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상속자 실종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셰프들의 요리도 억만금의 약재도 거부한 채 죽어가는 아이의 목구멍을 열 수 있는 것이 겨우 늙은 호박 한 덩이와 낡은 무쇠솥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빼앗으려 했던 숫자와 영어 대신 천천히 먹으렴이라는 다정한 온기를 건넨 여인. 그리고 15년 뒤 그 향기를 잊지 못해 다시 숲을 찾은 한 남자. 차가운 자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을 일궈낸 시나몬 향의 기록. 시나몬 향이 머무는 숲. 지금 그 첫 번째 챕터를 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이곳은 시간이 흐름을 멈춘 듯한 깊은 산골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휴대전화, 안테나조차 힘겹게 파들거리는 외딴 마을이 나타나지요. 문명과는 거리가 먼 이곳의 끝자락,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낡은 가옥 한 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35의 젊은 과부 봉순이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그녀의 하루는 남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4시 산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슬 맺힌 산길을 헤치며 산나무를 뜯고 그것을 다듬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올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남편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와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에 긁혀 아물 날 없는 거친 손등과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진 발 뒤꿈치를 보며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의 약값과 올겨울 지낼 연탄값을 생각하며 묵묵히 버텼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죠. 봉수는 오래된 중고 트럭의 희미한 헤드라이트에 의지한 채 아슬아슬한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돌려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빗줄기는 차창을 때려 부술 듯 달려들었고 트럭은 진흙탕 길 위에서 금방이라도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듯 휘청거렸지요. 봉순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트럭 조수석에는 오늘 하루 종일 온 산을 뒤져 겨우 찾아낸 최고급 자연산 송이버섯의 상자가 실려 있었거든요. 이것만 무사히 내다 팔면 시어머니의 수술비와 겨울 양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봉순에게 그 상자들은 단순한 버섯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급커브 구간의 가드레일 근처를 지나던 봉순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나 짐승인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차를 멈추고 라이트를 비춰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진흙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아주 작은 사람, 어린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봉수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순식간에 젖어버렸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본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브랜드의 코트는 갈기갈기 찢겨 넝마가 되어 있었고 아이의 작은 맨발은 날카로운 돌끝에 찢겨 붉은 피가 진흙과
섞여 흐르고 있었지요.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안아들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조수석에는 소중한 송이버섯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봉수는 찰나의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상자들을 내버리면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과 힘겹게 몰아쉬는 숨소리를 듣는 순간 봉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 그녀는 주저없이 송이버섯 상자들을 차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빗물 섞인 진흙탕 속으로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버섯들이 나뒹굴었지만 봉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아이를 조수석에 뉘고 히터를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덜덜거리는 트럭 안에서 아이는 헛것이라도 보이는 듯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12, 48. 아니야, 인덱스가 틀렸어. 맞은 콜이야. 도망쳐야 해. 10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봉순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복잡한 숫자와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었습니다. 마치 환청에 시달리는 천재처럼 아이는 지독한 고열 속에서도 끝없이 숫자의 미로를 헤매고 있었지요. 겨우 집에 도착한 봉수는 아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던 봉순의 손길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오물을 닦아내자 드러난 아이의 살결은 백옥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의 손을 보는 순간 봉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 하나 없었습니다. 흙 한번 만져보지 않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세상의 중심에서 극진한 보살핌 속에 자라온 아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 이 아이 좀 보세요.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방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명품 옷을 입고 숫자와 영어를 중얼거리며 쓰러진 아이라니. 봉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운명의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등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조용했던 삶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폭풍우는 밤새도록 산골 마을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전이 되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적막한 방 안에서 봉수는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통스럽게 숫자의 이름을 불렀고 봉수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자신의 손과 대조되는 그 부드러운 손이 오늘 밤 이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불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비는 그칠 줄 모르고 세상을 적셨고 봉순의 기나긴 밤도 그렇게 비소리에 묻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내렸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초점이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거나 누군가 다가오면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떨 뿐이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임시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아이는 그 이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윤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전복을 사다 전복죽을 쑤어보기도 하고 귀한 한우를 다져 넣은 미역국을 끓여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도윤은 음식이 든 사발을 보기만 해도 헛구역질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식증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아이의 목구멍을 꽉 닫아버린 것이었지요. 이러다 애 잡겠어. 며칠째 물만 마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견뎌.
시어머니의 걱정 섞인 한숨이 깊어갔습니다. 봉순의 마음도 시꺼멓게 타들어갔죠. 그녀는 방구석에 웅크린 도윤의 등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찢어진 옷가지를 세탁하려고 들고 나오던 봉순의 코끝에 아주 미세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진흙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었지요. 이건 계피 냄새? 아주 고급스러운 시나몬의 향이었습니다. 봉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머물던 화려한 세상, 그곳에서 아이가 유일하게 안정감을 느꼈던 향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뒤뜰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구석에서 그녀는 잘 익어 노랗다 못해 붉은 빛이 도는 늙은 호박 한 덩이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껴두었던 통계피 한 조각을 찾아냈지요. 봉순이 꺼내든 것은 번쩍이는 코팅 냄비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물려주었던 여기저기 이가 나고 투박한 낡은 무쇠솥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시커멓게 변했지만 그 솥에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온기가 배어 있었죠. 봉수는 정성스럽게 호박의 씨를 발라내고 속살을 썰어 솥에 담았습니다.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현대의 인공적인 단맛은 일절 배제했습니다. 오직 호박이 스스로 뿜어내는 깊은 단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렸지요. 장작불 위에서 무쇠솥이 달궈지기 시작하자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호박이 완전히 으깨져 황금빛 피레처럼 변했을 무렵 봉수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인 계피 조각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알싸한 시나몬의 향기가 뜨거운 호박죽의 김을 타고 부엌 밖으로 뻗어나갔지요. 그 향기는 낡은 문틈을 지나 도윤이가 누워있는 방 안까지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미동도 없던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 그것은 도윤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구워주던 시나몬 롤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차가운 상속 전쟁터와 숫자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기억이 호박죽의 향기를 타고 되살아난 것이었죠. 방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맨발의 도윤이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봉수는 숨을 죽인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무쇠솥 앞에 서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황금빛 죽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봉수는 정성껏 죽을 담아 사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렴, 도윤아.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여기선 숫자도 영어도 무서운 사람들도 없단다. 그저 따뜻한 호박죽뿐이야. 도윤의 작은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첫 숟갈이 입술에 닿는 순간 아이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뚝 하고 죽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아이는 봇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리며 죽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온기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흑, 유모, 아니 아주머니. 아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울음 섞인 신음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낡은 무쇠솥에서 피어오른 연기와 계피향이 얼어붙었던 아이의 영혼을 녹여낸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날 밤 며칠 만에 사발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봉순의 옷자락을 꼭 쥔 채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부엌 한편에 놓인 낡은 무쇠솥은 여전히 미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재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사람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냄새라는 것을요. 이 작은 기적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힘이 되어주기를 봉수는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무쇠솥에서 피어오른 호박죽의 온기는 마법처럼 도윤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워낸 그날 밤 이후 도윤은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여전히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 빗속에 쓰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봉순을 향한 눈빛만큼은 더없이 맑고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봉순을 이모라 부르며 그녀의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지요. 정선의 가을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봉순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으면 도윤은 곁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털어내곤 했지요. 봉순은 아이가 다칠까봐 한사코 말렸지만 도윤은 오히려 그 거친 흙의 감촉이 좋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이 풀은 이름이 뭐예요? 향이 꼭 숲속의 사탕 같아요. 아이가 처음으로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을 때 봉수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고열에 시달리며 차가운 숫자와 영어만을 내뱉던 아이가 이제는 산초향을 맡으며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봉수는 도윤에게 산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취나물이고 저건 곰치란다. 이건 향이 강하지만 약으로 쓰면 몸이 아주 따뜻해진단다. 도윤은 그 모든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잔인할 만큼 짧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지요. 봉수는 도윤을 씻기고 잠자리를 봐준 뒤 시어머니와 함께 내일 장터에 내갈 나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산골의 밤 공기를 가르고 정체 모를 진동이 들려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사태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땅이 낮게 울리더니 이내 수십 대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지요. 봉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문을 열고 나간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좁은 비포장 도로를 타고 봉순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칼날처럼 찢어발겼습니다. 봉순은 갑작스러운 강한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지요. 차들이 멈춰 서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고 무전기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정광석화처럼 차에서 내려 마당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은밀하게 무장한 장비들이 보였고 살벌한 기운이 평화롭던 마당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차량의 문이 열렸지요. 그 안에서 은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서리빨 같은 안광을 내뿜는 노인,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JK그룹의 수장, 도윤의 조부인 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봉순의 낡은 집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더니 곁에 선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내 손자를 데려와라. 1분도 이 구역질 나는 곳에 두지 않겠다. 봉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JK그룹의 후계자였다니요. 그동안 뉴스에서 떠들썩하던 재벌가 납치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옆에서 호박죽을 먹던 그 아이였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방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잠에서 깬 도윤이 맨발로 뛰어나와 봉순의 허춤을 꼭 쥐었습니다. 안 돼. 이모, 저 사람들 무서워요. 나 안 갈래. 도윤은 봉순의 앞치마 뒤로 숨어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권 회장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봉순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던졌지요.
내 인연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우리 도윤이를 유괴해서 이런 누추한 곳에 가둬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권 회장의 호통은 산골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박살냈습니다. 봉수는 억울함보다 슬픔이 앞섰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인 송이를 버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죽을 끓였던 시간들이 유괴라는 한마디로 더럽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봉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잡은 도윤의 작은 손이 얼마나 세게 떨리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아, 이모 좀 봐. 봉수는 떨리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흙먼지 날리는 산골이 아니라 저 화려한 세단 너머의 세상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자신과 함께 숨어 지내기엔 도윤은 너무나 크고 귀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도윤아, 넌 저분들과 함께 가야 해. 거긴 내 진짜 집이고 넌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싫어요. 이모랑 여기서 호박죽 먹으면서 살 거예요. 제발 나버리지 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권 회장의 신호에 경호원들이 도윤을 억지로 떼어내려 다가왔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 마지막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서 정성껏 바느질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지요. 이걸 가져가렴. 이모가 밤새 만든 시나몬 향 주머니야.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이 오면 이 냄새를 맡으렴. 그럼 기억날 거야. 너를 위해 기꺼이 송이 상자를 버렸던 이모의 마음과 내가 세 사발이나 비웠던 그 따뜻한 호각죽의 온기를. 봉수는 아이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고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윤을 안아 올렸고 아이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모, 이모. 아이의 비명 같은 부름이 멀어지며 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권 회장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경멸 섞인 시선을 한 번 더 던지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들어올 때만큼 요란하게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사라진 마당은 전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겼지요. 봉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붉은 미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도윤이 급하게 끌려가느라 벗겨진 낡은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봉수는 그 신발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의 손에 들려보낸 시나몬 향기가 마당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시 정막만이 남은 산골. 봉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그녀의 무쇠솥에는 여전히 그날의 향기가 배어 있다는 것을요. 비록 폭풍 같은 이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아이의 영혼 속에 새겨진 따뜻한 온기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화려한 권력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임을 봉수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렇게 정선의 밤은 아이의 운동화 한 짝을 적시는 차가운 이슬과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도심의 한복판,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싸인 JK그룹. 회장의 저택은 정선의 오두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그곳은 거대한 유리 감옥이나 다름없었지요. 황궁한 왕세자처럼 JK의 작은 주인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정선에서의 웃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도윤은 다시금 세상의 모든 소리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권 회장은 최고의 수라상을 차리듯 아이를 위해
국내 유수의 5성급 호텔 셰프들을 소집했습니다. 최고급 전복 스테이크, 송로버섯을 곁들인 트러플 요리, 바다 건너온 진귀한 식재료들이 도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셰프들이 정성껏 조각한 요리들은 차갑게 식어 쓰레기통으로 향하기 일쑤였지요. 권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주방장들을 갈아치웠지만 아이의 굳게 닫힌 입술은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대체 왜 이러는 게냐?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테니 제발 한 입만이라도 먹으렴. 권 회장의 애원에도 도윤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봉순이 건네준 그 삐뚤빼뚤한 시나몬 향 주머니였습니다. 아이는 오직 그 주머니에서 풍기는 알싸한 계피 향을 맡을 때만 잠시 눈을 감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 향기를 타고 다시 정선의 산골 부엌으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주위 사람들은 그 낡고 지저분한 주머니를 뺏으려 했지만 도윤은 그때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이의 건강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액줄에 의지한 채 초췌해진 도윤의 모습을 보며 JK그룹의 비서실장인 허 실장은 무언가 결단이 필요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권 회장조차 무시했던 그 낡은 주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지요. 정교한 기계 자수와는 거리가 먼 투박하지만 한 땀 한 땀 지독한 정성이 들어간 바느질. 허 실장은 직감했습니다. 도윤을 살릴 열쇠는 현대의학이나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이 주머니를 만든 사람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요. 허 실장은 권 회장 몰래 직접 정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갈대밭 너머 홀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봉순을 찾아냈지요. 봉순은 도윤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에 앞치마에 손을 닦을 새도 없이 허 실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짐 대신 보자기에 싼 늙은 호박 한 덩이와 이가 나간 낡은 무쇠솥이 들려 있었지요. 서울의 본사 빌딩, 최첨단 시설을 갖춘 VIP 전용 주방에 봉순이 나타나자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위생모를 쓴 셰프들은 봉순의 때 묻은 치마와 이가 나간 솥을 보며 쑥덕거렸지요. 저런 고물로 무슨 요리를 한다는 거야? 회장님이 드디어 포기하신 건가? 하지만 봉순은 그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수도가로 가서 무쇠솥을 씻어냈습니다. 봉순은 챙겨온 늙은 호박을 쪼개고 씨를 발라내어 무쇠솥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낡은 솥은 무척이나 이질적이었지만 불길이 닿자 이내 솥은 정선에서처럼 묵직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죠. 호박이 끓어오르며 노란 과육이 풀어질 무렵 봉순은 품에 소중히 간직해온 통계피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적인 조미료 향이 가득하던 주방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초적이고 따뜻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시나몬 향. 그 향기는 주방을 넘어 복도로 그리고 도윤이 누워있는 병동 복도까지 바람을 타고 흘러갔지요. 수액을 맞으며 초점 없이 누워있던 도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 향기, 그리워서 꿈속에서조차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수액줄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경호원들과 간호사들이 놀라 만류했지만 아이는 맨발로 병실 밖을 뛰어나갔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달리는 아이의 작은 발바닥 소리가 탁, 탁, 탁 하고 울려 퍼졌지요. 이모, 이모. 주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땀방울이 맺힌 채 주걱을 젓고 있던 봉순이 서 있었지요. 봉순은 달려오는 도윤을 보고 주걱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봉순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봉순 또한 아이의 야윈 등을 감싸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 도윤아. 이모 여기 있다. 어서 먹자, 죽 다 됐다. 봉순은 이가 나간 뚝배기에 노란 호박죽을 가득 떠담았습니다. 도윤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채 봉순이 떠주는 죽을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아이의 목구멍으로 따뜻한 온기가 넘어가자 멈췄던 생명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셰프들이 만든 그 어떤 산의 진미도 하지 못한 일을 시장통에서 몇천 원이면 살 법한 늙은 호박과 낡은 솥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권 회장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조원의 재산으로도 살 수 없었던 손자의 목숨을 자신이 무시했던 누추한 과부의 손길이 살려내고 있었지요. 권 회장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JK그룹의 저택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주방에서는 시나몬 향이 감도는 호박죽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봉수는 다시 정선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지만 권 회장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도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주방 한가운데 이가 나간 낡은 무쇠. 솥은 이제 그 어떤 비싼 식기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낡은 향 주머니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진짜 향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차갑기만 했던 저택의 비밀은 호박죽의 온기에 녹아내리며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정선의 산천도 여러 번 그 색을 바꾸었습니다. 도윤이 회복되어 저택의 생기가 돌무려 봉수는 권 회장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선으로 내려왔지요. 회장은 은혜를 갚겠다며 도심의 빌딩이나 거액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봉수는 그저 시어머니의 다리를 고칠 수 있는 약과 고향으로 돌아갈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가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지켜낸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어느덧 50을 넘긴 중년이 되었지요. 임금이 하사한 약재처럼 귀한 치료 덕분인지 거동조차 힘들었던 시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을 어귀까지 산책할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봉수는 정선 갈대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길목에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지요. 번듯한 간판 하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시나몬 호박집이라 불렀습니다. 식당의 메뉴는 예나 지금이나 단 하나 시나몬 호박죽뿐이었습니다. 봉수는 해마다 가을이면 마당 울타리에 호박을 심었지요. 노란 호박꽃이 피고 지면 주먹만 한 호박들이 어느새 덩굴째 굴러다녔고 그녀는 그것을 정성껏 수확해 광에 쌓아두었습니다. 주방 한편 가장 높은 선반 위에는 이제는 쓰지 않는 이가 나간 낡은 무쇠솥이 보물처럼 모셔져 있었죠. 그것은 봉순에게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삶에 가장 뜨거운 기억을 새겨준 훈장이었습니다. 늦가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던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갈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쯤 식당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냈지요. 봉수는 부엌에서 행주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료가 거의 떨어졌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세련된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외모의 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남자는 말없이 식당 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는 수행원 하나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온 듯 했습니다.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시나몬 향이 진한 호박죽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봉수는 멈칫했습니다. 단순히 호박죽을 찾는 손님은 많았지만 시나몬 향을 먼저 언급하는 이는 드물었거든요.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죽을 담았습니다. 무쇠솥에 깊은 온기가 배어있는 노란 죽 위로 알싸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내놓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남자의 앞에 놓아주던 봉순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넣었지요. 뜨거운 기운이 몸속으로 퍼지자 남자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15년 전 빗속을 헤매던 소년이 처음으로 생명의 맛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의 감각이 되살아난 것이었죠. 남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모, 이번엔 정말 천천히 먹을게요.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잘 아니까요. 남자가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영락없이 15년 전 앞치마 뒤에 숨어 울던 어린 도윤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JK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가 되었지만 이곳 정선의 작은 식당 안에서는 그저 호박죽을 좋아하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도윤이니? 봉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봉순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15년 전보다 훨씬 커지고 단단해진 손이었지만 봉순에게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그때 그 소년의 것과 같았죠. 도윤은 바쁜 경영 업무 속에서도 마음이 허기질 때면 항상 이 향기를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아도 정선의 이 투박한 사발에 담긴 위로만은 못했다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어가는 죽을 사이에 두고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 회장의 마지막 모습, 그룹을 멋지게 성장시킨 도윤의 노력, 그리고 시어머니의 안부까지. 창밖으로는 황금빛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15년 전 이별의 아픔을 간직했던 그 갈대밭은 이제 재회의 기쁨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도윤은 떠나기 전 주방 선반 위에 낡은 무쇠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봉순에게 약속했지요. 내년 호박꽃이 필 때 다시 오겠노라고 말입니다. 봉순은 멀어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따뜻한 향기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요. 가장 귀한 음식은 가장 비싼 식재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기억이 만날 때 완성되는 법이지요. 정선의 작은 식당, 그 소박한 공간 위로 가장 달콤하고 알싸한 시나몬 향기가 오래도록 머물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